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미용상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무조건적인 살 빼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 빼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인지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여러 경험담들도 많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살 빼기. 이 한의학에서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체질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나이살, 뱃살, 비만, 이 궁금한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승철의 소녀시대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덥고 옷은 얇고 이 뱃살, 등살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있어도 만족할 만큼 배가 들어가지도 않죠. 이 건강에는 지장이 없을까? 거울을 보면서 몸 상태를 확인할 때 이 비만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이 해마다 비만과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비만과 복부 비만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날씬한 몸매를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만도 마른 몸도 모두가 걱정이 되죠. 이 적정 체중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적정 체중이라는 거는 나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사실 딱 정해진 수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각자의 키와 체중으로, 그러니까 체중의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보통 체질량 지수 BMI가 이제 23 정도가 넘어가면 과체중, 25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연령에 따라서 일괄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키와 체중은 적정 BMI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요즘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체성분도 꼭 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키에 비해서 굉장히 체중은 적게 나가는 BMI가 적은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은 마른 비만일 경우는 오히려 비만과 사망 위험률이 똑같다고 하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결국은 이제 적정 체중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그 중요한 그런 기준도 다르고 또 체성분의 구성도 다르다는 것이 이 적정 체중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적정 체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몸무게뿐만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체지방 또 근력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BMI 예전에는 이제 키와 체중으로만 구하는 BMI를 해서 저체중이냐 아니면 이제 적정 체중이냐 또는 비만이냐 고도 비만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엔 체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근육량의 그런 구할 수도 있고 또 지방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한 키와 동일한 몸무게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근육량이 많고 지방이 적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근육이 굉장히 적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면은 두 사람 외모를 보면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가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눈발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체형으로 돼서 내가 어제보다 좀 부어 있느냐 또는 체형이 좀 어디 한쪽이 더 들어가 있냐 나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처럼 이 단순히 BMI뿐만 아니라 이런 체성분 이런 것이 다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50이 넘어가시면은 오히려 똑같은 BMI라고 해도 저체중인 경우에 오히려 과체중에 비해서 사망 위험률이 더 3배 정도 높은 위험률을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단순히 BMI가 문제가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체성분이 되고 근육량이나 지방량 이런 것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비만이 주는 위험도 있고 또 저체중이 주는 위험 각각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이유 정말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딱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어떤 질환적인 부분에서 어떤 질환이 왔다, 고혈압 당뇨가 있다, 암이 발생할 거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살아가는 거하고 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외모적인 부분이나 또는 활동적인 부분들 또는 일상 생활할 때 있어서 모든 삶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런 것을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좀 과체중 비만한 상태라고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근육통 이런 것이 이제 큰 질환이 아니어도 계속 괴롭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중등도 이상의 비만인 경우들은 뭐 모든 질환의 다 원인이지만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나 뭐 관상동맥 질환 같은 이제 심장 질환이나 뭐 우리가 통풍 또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이어지는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또 이제 대장암이나 전립선 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중등도 이상의 비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질환들이라서 우리가 뭐 좀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비만일 때 좀 더 위험성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또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 그런 저체중인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인 같은 경우는 저체중 BMI가 한 18.5 미만으로 돼서 굉장히 좀 체중이 적게 나가면은 오히려 뭐 생리불순이나 또는 뭐 무월경이나 또 이제 월경통이라든지 뭐 수족냉증이나 무기력 같은 이런 증상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좀 심각한 갱년기 증후군의 하나인 골다공증도 마른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중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체중이어도 문제가 되고 또 저체중이어도 각각 두 개 다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나이 들면서 턱 아래로 살이 붙고 또 배도 나오고 또 인상도 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나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이살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흔하게 나이살이라고 하는 거고 정확히 이제 어떤 뭐 질환이나 이렇게 명칭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뭐 당연히 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 비만이다, 뭐 과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마 나이살이라고 붙이는 거는 약간 비만의 형태들이 조금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키에 똑같은 체중, BMI가 과체중이고 비만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비만인 상태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비만인 상태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BMI가 굉장히 뭐 비만이어도 전체적으로 체중이 좀 늘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리의 라인이라든지 뭐 여성으로서의 그런 신체 체형을 유지를 한다면 폐경 이후에 나이살이 들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형 비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와 체중은 BMI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체형 자체는 이제 여성에서 살이 찐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갱년기 이후에 그런 나이살이 들었을 때는 좀 허리 쪽이 더 많이 둘레가 있다든지 뭐 배가 더 많이 나온다든지 또 이런 그런 체형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키와 체중뿐만 아니라 또 체형의 변화들까지도 오고 근육의 탄력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뭐 팔 뒤쪽이라든지 이제 목 주변이라든지 이런까지도 살이 좀 찌고 잘 또 이런 경우들은 빠지는 게 또 좀 잘 더디고 그건 국소적으로 좀 빠지지 않는 그 국소 비만이 되는 경우들이 좀 나이살이 찐다고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비만과 또 나이살은 뭐 형태나 모양 또 특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세포도 위축이 되고 또는 근력이나 근긴장도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운동을 해도 저항운동 무게를 좀 잘 들었을 수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체형이 바뀌게 되고 외모도 바뀌게 되는 게 나이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반대로 저체중 마른 몸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살이 찌고 싶어서 뭐 밤에 뭘 막 드시기도 하고 또 바로 눕기도 하고 예. 저체중인 분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살이 찌는 것도 그렇지만 거꾸로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고 항상 이제 고민인 분들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쪽으로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만의 역설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의외로 예전에는 뭐 허리 뭐 벨트를 한 칸 줄이면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좀 마르면은 더 오래 산다, 건강하다 이런 쪽의 얘기도 많았는데 실제로 요즘 연구를 보면은
저체중이 곽체중에 비해서 사망률이 2배 정도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마른 것들,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말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체성분 분석에 있어서 근육량이 적으면서 오는 마른 비만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큰 차이는 없지만 50대 이상의 고령일수록 그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의 원인들이 비만인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저체중에서 근육량이 적은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른 분들은 체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근육을 좀 늘릴 수 있게 운동을 하면서 같이 식사량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걸까요? 정말 많이 드시던데 그게 뭐 기초 대사량의 차이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는 거는 분명히 내가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와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쓰는 기초대사량의 균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이 잘 안 찌는 분들, 저체중인 분들은 활동량도 정말 많고 일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또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어떤 활동적인 부분 에너지를 쓰는 게 굉장히 많은 경우들도 있지만 또 기초대사량의 차이들은 또 이제 자기가 타고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살이 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먹는 습관 패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른 분인데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자주 먹지 않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먹고 또 오랫동안 이제 공복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결국 이제 그런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의 폭식의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비교해서 그분은 굉장히 개인은 소화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락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먹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적게 먹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한의학에서는 저체중, 이 마른 몸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체중은 뭐 체질량 지수 BMI가 뭐 18.5 미만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제 똑같은데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마르냐 또는 먹는 양이 부족하느냐 했을 때 그 원인적인 부분에서 바로 비기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비위의 기능이 좀 부족해져서 내가 소화 흡수를 잘 못 시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으면서 에너지가 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하면은 그것을 또 축적을 해야 되는데 축적하기 전보다 내가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내보내는 것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축적하기보다는 뭐 바로 배변을 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식사량을 또 금방 끊는다든지 또는 더 뭐 항상 불편한 것처럼 더부룩함이 있어서 무기력하면서 그런 기허 증상이라고 해서 기운이 없는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주로 이런 저체중이나 마른 상태의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 체질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다음 뭐 나는 원래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질이 기초대사량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근육량도 좋고 골격도 크고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기운이 없고 좀 에너지도 좀 적고 항상 어떻게 보면 좀 톤다운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비기능들이 약해지는 그런 체질들이 소음인일 수도 있고요. 태음인들은 항상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한 끼 더 먹는 뭐 두 끼, 세 끼를 먹어도 에너지를 자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들이 큰 사람들이 이제 태음인들인데 그런 태음인들이 좀 체질적으로 좀 살이 많이 찌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모든 체질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소음인이지만 또 이제 소화력은 안 되면서도 또 이제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속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해서 스트레스성 폭식을 한다든지 하면은 또 소음인도 살이 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태음인들도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뭔가 담음이 정체되고 뭔가 소화력이 좀 떨어지면은 오히려 또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질과 또 이제 병적인 체질이 같이 병행을 했을 때 뭐 과체중 비만이 되고 또 오히려 저체중 마른 체형이 되는 것들은 다 좀 연관성이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비만은 어떻습니까? 한의학으로 풀어볼 때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한의학에서 볼 때 비만은 주로 이제 원인적인 부분을 접근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내가
먹는 것이 많고 소비하는 것이 적을 때 그러면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 주로 이제 비만에서 원인적인 거에서 주목하는 것이 이제 습담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습담이 뭐냐면 이제 순환되지 않는 그런 노폐물이나 이런 수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담음이라는 개념들은 좀 모호하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병인이 되는데 저는 이제 산수가 통하지 않는 비만의 원인을 한의학에서 생각하는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예. 내가 열만큼 먹고 열만큼 썼으면은 제로가 남으니까 살이 안 쪄야 되는데 나는 5개만큼 먹고 열을 썼는데도 살이 3만큼 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몸이 무거워요, 잘 부어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은 그렇죠. 예. 단순히 칼로리나 소모량의 산수가 잘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런 것은 약간 병적으로 이게 습담이 있어서 노폐물이 잘 쌓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이 찌고 비만이 오게 된다. 이런 쪽으로 요즘에 많이 보게 되고 그 습담을 해결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하는 게 한의학의 비만 치료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비만인 분들 보면 뭐 전체적으로 다 비만인 경우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배만 또 볼록 나오는 비만도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 비만의 차이 또는 이제 그런 체성분의 차이인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체형을 보게 되면은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당 운동에 대해 적정한 그런 체중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역도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체중이 뭐 80kg, 90kg 나가더라도 그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뭐 복부 비만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또 거꾸로 이제 체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왜소하고 팔다리는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 말랐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체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이나 또는 이제 근력이나 이런 체형의 그런 균형도 근육의 분포들의 차이들을 좀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젊은 여성들보다는 폐경 위에는 복부 비만이 되어 있어서 배 쪽으로 이제 남성형 비만으로 되는 거고 또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비만 형태들은 배는 나오지만 오히려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서 더 건강상의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근력이나 또는 근력의 균형도 체형의 분포 이런 것들을 좀 나이나 또는 활동 능력이나 이런 것에 비교를 하면서 좀 맞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마르지 않고 또 너무 비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체성분에 신경 쓰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단순히 뭐 뱃살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 둘레하고 엉덩이 둘레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적정 체중이라는 것은 나이도 생각하고 내가 활동하는 그런 필요한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적정 체중이 이루어지는 거고 어떻게 균형이 되는 건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먹는 것도 정확하게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적당하게 움직여주고 활동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만하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고 적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이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육량을 늘리는 것 또는 매일매일 내가 활동하는 것들을 꾸준히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빵만 끊어도 살이 빠진다. 야식만 참아도 뱃살이 들어간다. 또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네. 뭐 맞는 얘기인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뭐 중요하고 흔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나이에 따라서 또는 내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우리가 뭐 10대나 20대 때 내가 한참 다이어트 할 때는 나는 한 2, 3일만 굶으면은 체중이 다 돌아왔어. 이랬던 분들도 이제 중년이 넘어가서 4, 50대가 되면은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체중이 정말 오히려 늘었어. 이런 분들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살이 찌는 사람들은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체중이 늘 수밖에 없는 나쁜 식습관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나쁜 식습관을 개선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인데 이 나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한두 끼 식사량을 줄였다고 해서 체중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 흔하게 다이어트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뭐 한때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뭐 한 가지 포도만 먹든다든지 어떤 뭐 식초
식초를 뭐 절인 뭐를 먹는다든지 해서 이것만 먹으면서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를 먹고 열량을 제한했지만 오히려 요요라고 해서 체중이 더 느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한 끼를 줄이거나 또는 뭐 한 야식이나 이런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 기초대사량에 맞춰서 열량을 조절해주는 그런 토탈적인 그런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빵떡은 사실 이제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빵과 떡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얘기를 같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럴 때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빵과 떡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많은데 이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빵과 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빵과 떡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나쁜 탄수화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게 정말 나쁘고 좋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뭔가 내가 먹었을 때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에너지를 쓰는 식으로 되고 또 혈당도 서서히 올리는 그런 복합 탄수화물. 예를 들면 뭐 통밀빵, 뭐 현미 이런 좀 거친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내가 그런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탄수화물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탕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만 넣는 것이 아니라 버터도 3분의 1 넣고 설탕도 3분의 1 넣고 밀가루도 3분의 1 넣는 바로 이러한 설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빵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떡도 어떻게 보면 쌀에 있는 그런 식이섬유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다 갈아서 또는 조금 더 달게 되는 그런 상태 또는 뭐 설탕이 조금 더 감해진다든지 해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정제당 형태로 되어 있는 떡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섭취하면은 혈당도 빨리 오르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설탕 중독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에는 좀 해로운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는 식사 속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허겁지겁 빠르게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폭탄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슐린 폭탄이 떨어지면 다시 저혈당 상태가 오고 공복감이 찾아오고 뭔가 또 다른 식욕을 또 자극을 하게 돼서 바로 또 뭔가가 땡기게 되는 것을 상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공복감,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계속 음식이 더 과잉 섭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연구에 따르면은 식사 속도가 뭐 20분 미만인 사람들이 오히려 BMI 지수가 뭐 1.79kg 정도 더 차이가 난다는 것처럼 빨리 먹을수록 오히려 살이 좀 더 많이 찌는 그리고 포만감을 좀 덜 느끼게 돼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한약에서 말하는 그 몸의 기운을 가볍게 하고 또 수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다이어트나 비만이라고 하는 게 습담이라는 것들이 많이 쌓이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결국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음인들 같은 경우들은 기운을 돌려주는 기운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창고의 제어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삼 같은 걸 먹어서 엔진을 돌려주는 비위 기능을 좋게 해줘야 활동도 하면서 살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에너지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소양인들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그 열이 많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태워버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못 느끼고 계속 이제 뭔가 땡기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수분을 잔잔하게 해주는 뭐 숙지황이라는 게 들어가서 우리 그 열을 좀 조절해 줬을 때 오히려 체중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태음인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이게 재화가 너무 많이 쌓여서 뭔가 자꾸 노폐물이 찌거나 지저분한 게 자꾸 끼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그런 뭔가 수분이 정체되고 꿉꿉하게 이제 저수지에 이제 물이 썩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체수분 또는 습담을 조절하고 순환하는 것이 체질에 따라 다르고 그 비만의 형태에 따라 다르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한의학에서 그 얘기하는 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독소를 잘 배출하는 것도 건강한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디톡스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면서 이 독소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예. 어떤 면에서 뭐 정말 독소가 있어서 우리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몸에서 대사를 하고
하고 어떤 대사 물질에서 잘 내보내주는 것이 건강한데 우리가 내보내주지 못하고 좀 남아 있는 그런 노폐물 정도가 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살이 찐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있는 습담의 개념들, 뭔가 순환하지 않는 노폐물들이 자꾸 있는 것들을 뭐 독소 정도까지도 좀 다르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섭취한 만큼 다 내보내주고 뭔가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좀 독소가 없게 되는 거고, 그거를 충분히 못하고 항상 우리 현대인들이 먹을 때는 그 과영양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먹는 양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독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의학에서는 이 체중 관리를 위해서 또 탕약을 쓰기도 하잖아요. 예. 어떤 약재가 사용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원인에 따라서 습담을 제거해주는 그런 뭔가 순환되는 것들 또는 땀을 빼주거나 수분 대사를 잘해주게 하는 그런 약재들로 주로 이제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식욕이 많이 올라갈 때는 좀 위열이 있어서 속에서 속이 끓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화를 시키는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위열을 꺼주는 약도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약들은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면서 조절이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의학에서 이제 뭐 비만 처방 딱 그러면은 한 가지가 이제 약간 마왕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네. 이 마왕이라는 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기약에서 땀을 내주게 하고 속에 있는 차가운 한기를 빼주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보면 좀 약간 교감신경을 좀 올려주고 사람이 긴장하면서 에너젠틱해주고, 좀 처져 있거나 수분이 안 도는 거를 땀으로 밖으로 빼주면서 습담을 없애주는 그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좀 다이어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약재에서는 오히려 성분들이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전문의약품이라고 해동될 줄은 좀 부작용도 위험이 되고 적정한 용량이나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러한 약재를 처방받을 때는 정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렇죠.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여름에 먹는 한약은 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뭐 다이어트에 해당되는 건 오히려 땀을 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예. 여름에 먹는다고 해서 뭐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반적인 여름에 먹는 보약에서 뭐 땀에 먹으면 효과가 없지 않냐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름철 보약은 또 이제 생맥산이라고 하는 보약이 있는 것처럼 여름에 이제 수분도 잘 생기고 땀도 좀 잘 멎게 해주고 하는 여름철 보약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성들이 먹는 여성형 보약, 뭐 남성들이 좋아하는 남성 보약 이런 것처럼, 또는 아이들에게 쓰는 비위를 좋게 하는 보약이 있고 또 이제 노인들에게 쓰는 그런 보약도 다 차이가 있어서 네. 한약도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고 충분히 쓸 수 있고 아하.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책 제목이 읽으면 눈이 좋아지는 책입니다. 예. 뭐 눈 건강과 관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눈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나 본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눈 건강 저도 요즘에 너무 개인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점점 눈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 예. 느끼시나 보죠. 예, 노안 이련이 생각을 하는데 예. 자꾸만 밤만 되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책도 못 읽겠고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소개를 해야 되는 그렇죠. 직업인데 책 읽는 직업인데.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시겠습니다. 근데 예. 이게 어디 뭐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도 뭐 요즘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눈 건강이 정말 삶의 질과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은 유아 시절부터 각종 영상에 노출되면서 눈을 이제 혹사하다 보니까 네. 젊어서 이미 시력 저하가 오거나 노안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노안 그러면 40대 이상 중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눈의 증상인데요. 이 노안의 증상은 시야가 원래 선명하려면 탄력 있는 수정체, 그러니까 탄력이 있는 이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튼튼한 조절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지죠. 네.
수정체가 뿌옇고 굳어지는 백내장이 생길 뿐만이 아니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주변의 조절 근육이 힘을 잃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또 가까운 글씨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눈 건강이 뭐 눈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의 질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망가지면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또 삶의 즐거움도 줄어들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눈 건강이 망가지면 중년 이후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눈 영양제 많이들 챙겨 드시고 맞습니다. 예. 또 안과 검진도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100세 시대에 우리가 눈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관심은 많아지고는 있는데 분명히. 예. 근데 이제 뭐 좀 나이가 들면서 그러려니 하고 예. 인정하고 그냥 또 넘어가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100살까지 사는데 당신의 눈이 60살부터 말썽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책을 열면 처음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질문이죠. 근데 실제로 눈의 타고난 수명이 60에서 70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눈은 60세 이후부터 이미 정상 기능을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40년 경력의 안과 전문이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져 온 각종 눈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수많은 혁신적인 안과 수술법을 개발해서 국제 안과 학회 최고상을 무려 20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후카사루 히데하루 박사가 이 책의 저자인데요. 예. 책을 통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눈 건강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노인성 황반변성, 우리의 일상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하는 안과 질환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이 질환들을 증상들을 어떻게 알아차릴지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상당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네. 안과 전문인데 네. 의사이면서 동시에 미술대학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했다고 그러세요? 그럽니다. 오, 예. 현재 그림을 직접 그리는 화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 건강이 단순히 어떤 신체 기관으로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내가 화가가 되고 그림을 감상하다 보니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름다운 것을 즐기는데 왜 필요한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술적 관점에서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저명한 안과 의사면서도 화가시고, 예. 이력이 아주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의학적인 부분과 좀 예술적 관점에서의 눈 건강,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눈.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 질환이 있어요. 네.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백내장, 백내장, 녹내장, 요즘 또 노인성 황반변성. 많은 네. 분들이 이 세 가지 질환 때문에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백내장 그러면 수정체의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노인성 안 질환입니다. 이게 눈에서 카메라 역할을 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게 특징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노화 때문에 발생한다. 자외선을 많이 쬐면 발생한다. 당뇨병도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 노인성 질환 가운데 하나인 백내장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여기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 칼라 파장에 오랜 기간 눈이 노출되면서 노화가 눈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백내장은 흔히들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일단 두고 보는 것이 좋다. 라고들 생각하시는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게 잘못된 대처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왜냐하면 백내장이 결국 녹내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질환일 수 있다. 백내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백내장에 반해서 녹내장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녹내장은 위험한 병이다. 이게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이 녹내장이 안압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근시가 있거나 고도 근시가 있는 분들 훨씬 더 이 녹내장이 발병할 위험성이 크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녹내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건 반대로 녹내장 수술로 얼마든지 실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에서요. 그러니까 네. 백내장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녹내장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바꾸어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고 혈관 질환 가운데 하나인 당뇨병. 이게 눈 건강과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당질을 제한하는 식단이 혈관 건강뿐만이 아니고요. 눈 건강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다가 본다라고 하는 건 뇌의 인지 기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지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또 뭐 녹내장도 좋은 약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리만 잘하면 또 실명을 또 막을 수 있는 병으로 또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한번 더 좀 점검할 필요가 점검해야 있겠죠. 된다. 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요즘 뭐 눈과 특히 또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눈이 곧 뇌다란 말까지 저자는 하고 있는데요. 시력이 인지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책에도 그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미시건대 안과 연구팀은 치료되지 않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이 시력에도 종류가 있죠. 근시, 이건 이제 가까운 걸 읽는 시력이고요. 네. 또 원시라는 거, 운전하거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사용이 되는데 대조 민감도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주변과 비슷한 색상의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 이런 거에 있어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확실히 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노년기에 원거리 시력이 낮아지면 치매 위험이 더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연구팀은 시력 상실을 예방하거나 회복하거나 진행을 막는 여러 가지 시력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눈이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눈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의 대부분은요, 무언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요. 뇌는 머리뼈가 지키고 있고, 심장과 폐는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고, 장기는 외부 세계와 접하는 피부를 제외하고 전부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눈은 빛을 직접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게 눈이다 그런 거죠. 좀 이게 증상을 잘 살펴보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그 가운데 망막박리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최근 특별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반복해서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고 먼지가 둥둥 떠다니고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 같은 증상을 느낀다면 단순히 눈이 지금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안과를
찾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예. 망막 박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망막 박리는요. 망막이 안구 안쪽 벽으로부터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주 친한 지인도 갑작스럽게 이 질환이 찾아와서 실제로 한쪽 눈을 실명을 했는데요. 아, 예. 이 망막은요. 안구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막이고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 망막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시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스스로 망막 박리를 좀 미리 예방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파란 하늘이나 흰색 종이를 바라볼 때 날파리, 점, 실타래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게 진짜 눈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증상인 건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럴 예. 때 시선을 움직여 보라고 그럽니다. 시선을 움직였는데 눈앞에 있던 그 물체가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그래요. 예. 또한 커튼이나 베일을 친 것처럼 시야의 양쪽 끝이 자꾸만 가려지는 듯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예. 이거 역시 망막 박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망막 박리 역시도 눈 노화 질환이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서 눈을 혹사하는 젊은 환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그럽니다. 예. 뭔가 이제 이물질 같은 게 보이면은 우리가 이제 비문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한번 이제 검사를 분명히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다 이게 또 망막 박리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책 제목이 읽으면 눈이 좋아지는 책입니다. 뭔가 좀 비결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고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매일 환자의 안저 혈관들을 진찰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눈 질환이 있는 사람들, 눈 질환이 발견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관 문제, 그 밖에 다른 질환의 문제가 눈을 통해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라는 당뇨 겁니다. 맞아요. 눈 건강과 직결되죠. 그렇죠. 예. 당뇨병은요, 전신 질환의 하나인데 눈이 이상해서 안과 진료를 받다가 그때야 이제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게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렇죠. 각종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백내장, 녹내장, 또 당뇨 망막병증, 망막 박리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책에 보면 눈 건강을 위한 눈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에 보면 눈 보호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가 네 가지. 먼저 소개가 돼요. 네. 눈을 비비면 안 된다. 아, 비비는 습관. 눈을 씻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눈 운동은 안 된다. 네. 눈은 빛에 노출되면 안 된다. 오. 라는 건데요. 네 가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눈을 비비면 안 된다. 요거라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 알러지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자꾸만 간지러워서 자꾸 비비게 돼요. 저 역시 정말 습관적으로 자꾸만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는데 네.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 가운데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눈을 가끔 이렇게 뭐 비비거나 아니면 톡톡 두드려주는 건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하루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 우리 눈에 망막에 외상을 입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것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눈을 비비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고 장시간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휴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분들 휴식 시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 안과 학회에서는 20 법칙을 권장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게 뭐냐면 블루라이트를 발산하는 모니터를 20분간 본다면 누구나 다 요즘에 모니터 보지 않습니까? 20초 동안
약 20피트, 6m 정도 떨어진 먼 곳을 바라봐라. 야. 그러면서 눈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20분 만약에 눈을 썼다면 20초 동안 6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을 보면서 눈에 휴식을 취하라. 이것이 그렇죠. 20, 20, 20 법칙. 기억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눈을 이제 쉬게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에 좋은 음식 또 기능식품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눈 건강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과 건강식품들이 좋다고 그럽니다. 요즘 보면 뭐 루테인이라든가 지아잔틴, 예. 뭐 셀레늄 많이들 섭취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눈 건강에 이롭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먹는다면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라고 그래요. 네. 운동은요. 혈액순환을 일단 좋게 합니다. 안압을 낮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래요. 또 눈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이 눈 건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거 역시도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눈의 피로가 커지고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책에는 눈 건강에 좋은 수면 시간을 7시간 하루에 라고 제시를 합니다. 최소겠죠, 뭐. 예. 이거 달성하기 힘든다면 그래도 5시간은 자야 적어도 눈이 회복될 수 있다. 5시간 푹 자는 거겠죠, 그죠? 숙면. 예, 정말로 숙면. 참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요법은요.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환기를 자주 하는 것. 물을 많이 섭취를 하고 환기를 자주 해서 실내 습도를 약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 이게 눈 건강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눈 건강이 마음 건강과 관련이 있고 또 마음 건강이 우리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 몸에서 안 중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 눈을 손상당하고 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까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예, 눈 건강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읽으면 눈이 좋아지는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굼베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경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